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어쩌면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생명과 죽음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올린 지성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살아있는 몸이 있고 바로 옆에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시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정말 아주 짧은 순간 뇌혈관에 작은 핏덩어리 하나가 딱 막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이라는 그토록 매혹적인 현상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물질 덩어리만 남게 되죠. 옛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상상하면서 영혼, 즉 푸시케가 사파이어빛 날개를 쫙 펴고 나비처럼 몸을 떠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대요. 대체 무엇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 미묘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손님, 살아있는 몸을 마치 사람이 사는 따뜻한 집처럼 만들었던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순수과학이라는 게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집중하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질문엔 좀 말을 아끼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불확실함이나 무지를 잘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과학이 선뜻 답해주지 않는 이런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철학적인 사유에 기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그냥 단순한 뜬구름 잡는 공상이 아니었어요. 다 관찰과 실험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생명현상과 물리화학적 현상 사이에 비슷한 점은 뭔지, 다른 점은 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발전해온 아주 거대한 지적 체계들이었던 거죠.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설명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직관적인 물환론이에요. 영혼이라는 존재가 우리 몸 안에 쏙 들어와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이죠. 두 번째는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다듬은 생기론입니다. 영혼 대신에 생명력이라는 어떤 특별한 힘이 존재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날 생물학의 근간을 이루는 물리화학 이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생명이란 물질의 무한과 신비로운 게 더해진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조직화되면서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거대한 설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물환론입니다. 이 책에서는 물환론의 본질을 마치 고대 신화와 같다고 설명하는데요. 기계 속에 유령이라는 부제가 딱 어울리죠. 그러니까 텅 빈 기계 안에 유령이 쑥 들어가서 기계를 조종하듯이 물질이 아닌 영혼이 물질적인 우리 육체에 깃들어서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가장 원초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메테우스 신화 다들 아시죠? 신들의 불을 훔쳐와서 흙으로 빚은 인형에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또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너무 사랑해서 비너스 여신에게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그 조각상이 생명을 얻게 되죠. 바로 이 신화들 속의 물환론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신성한 불, 신의 숨결, 즉 비물질적이고 신적인 어떤 원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전까지는 아무 움직임도 없던 흙덩이나 대리석 조각을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는 개념. 이게 바로 물환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학자 타일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옛날 인류가 했던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살아있는 몸은 주인이 있는 집, 그리고 시체는 텅 빈 집이라는 비유.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삶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그럼 대체 그 집에 사는 그 신비로운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조상들 눈에는요, 이 신비로운 주인의 증거가 사방에 널려 있었던 거예요. 햇빛 아래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림자, 맑은 물에 비친 내 모습, 산에서 소리치며 나를 따라하는 메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내 몸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또 다른 나, 즉 분신이나 영혼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여겨졌던 거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영혼이 최소 5개나 있다고 묻었는데요. 그 중에 카라고 불리는 영혼은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의 공기 같은 형상, 그러니까 완벽한 분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대에 어떻게 보면 좀 막연했던 생각들이 18세기 초에 이르러서 한 독일의 화학자이자 의사인 게오르크 에른스트 슈탈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인 과학기론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슈탈의 물환론은 뭐냐면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물질이 아닌 영혼이 우리 몸의 모든 물리적인 과정을 직접 다이렉트로 통제한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중간 매개체도 없이 영혼이 직접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수축시키고 몸의 샘에서 분비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였죠. 로마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정신이 물질을 움직인다. 야, 정말 슈탈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말 아닙니까? 슈탈에게 영혼은 그냥 몸을 조정하는 운전수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혼은 자기가 다스릴 몸을 직접 만들고 유지하는 건축가와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정신이 이 거대한 물질 덩어리, 즉 우리의 육체를 설계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슈탈의 물활론은 아주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물질이 아닌 영혼이 어떻게 물질로 이루어진 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죠. 이 철학적인 질문은 물활론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았어요. 결국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슈탈의 이론은 서서히 힘을 잃었고 나중에는 다른 학자들의 조롱거리까지 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설명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물활론의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이론이 바로 생기론입니다. 생기론은 물활론의 핵심 문제, 그러니까 이성적인 영혼이 어떻게 몸을 움직이냐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어요. 물활론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인 형계를 취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생명을 어떤 특별한 형이상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정말 명확해요. 물활론은 생명을 생각하는 이성적 영혼과 똑같은 걸로 봤잖아요. 그런데 생기론은 생각하는 영혼과 생명의 원리를 딱 분류했어요. 생명은 의식이 없는 생명 원리 또는 생명력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본 거죠. 와, 이건 엄청난 장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인 영혼을 부여하기는 좀 애매했던 식물이나 하등동물, 심지어 뇌 없이 태어난 태아에게까지도 생명이라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자, 생명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니까 과학자들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좋아, 그럼 그 특별한 힘? 대체 우리 몸 어디에 있다는 거지? 이 질문과 함께 과학자들은 생명력의 물질적인 근거지를 찾기 위한 길고 긴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피를 빼지 않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죠. 과학의 시대로 넘어와서 1748년에 로리라는 의사가 척수의 특정 지점을 아주 살짝만 손상시켜도 동물이 즉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후 1827년에는 플루랑스라는 사람이 목과 머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이 작은 점의 정확한 위치를 밝혀내고 여기에 생명 중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와, 드디어 생명의 본거지를 찾았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결정적인 실험 하나가 이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생명 중추를 파괴하더라도 풀무 같은 기계로 인공호흡을 시켜주면 동물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아, 생명이라는 게 그 작은 점 하나에만 묶여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은 어떤 한 곳에 집중된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라 분권화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실험들이 이걸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몸에서 떼어낸 장기도 적절한 조건만 만들어주면 계속 살아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어 거북이 심장을 떼어내서 적절한 용액을 공급해주면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이나 계속 박동하는 걸 실험실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18시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심장도 다시 뛰게 한 쿨리압코의 실험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생명이 유기체 전체에서 분리된 장기로 또 그 안의 조직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개별세포 하나하나의 수준까지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나오면서 생기론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프랑스 해부학자 자비에 비샤가 주장한 생명 속성론이 바로 그건데요. 그는 하나의 단일한 생명력을 여러 개의 생명 속성으로 쪼갰어요. 그러니까 흥분하고 수축하는 것 같은 고유한 속성들이 각각의 조직에 깃들어 있고 이 속성들을 다 합친 게 바로 생명이라고 본 거죠. 이건 다원적 생기론과고 불리는 훨씬 더 세련되고 좀 약화된 형태의 생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시아의 이 생각에도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 바로 생명의 속성들이 물리 법칙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아예 그것의 적대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는 생명이란 게 부패나 분해를 일으키는 물리화학적인 힘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훗날 위대한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가 지적했듯이 이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생명은 물리법칙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리법칙을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 녹말이 설정으로 변하는 건 그냥 화학의 한 형태일 뿐이고, 생명체는 효소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할 뿐이지 근본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형이상학적인 안개를 싹 걷어내고 생명을 바라보는 세 번째 이론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물리화학 이론, 다른 말로는 이론론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정신과 물질, 생명과 비생명이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관점이요. 이 이론은 생명체를 무슨 특별한 원리가 깃든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로 바라봅니다. 바로 이 문장,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원리는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물리화학 이론의 심장과도 같은 말입니다. 생명은 물질의 외부에서 뭔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도로 조직화된 물질 그 자체에서 창발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잡성이 어느 수준을 탁 넘어서는 순간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특성, 즉 생명이 짠 하고 나타난다는 정말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 기계처럼 보는 관점도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두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죠. 첫 단계는 데카르트가 시작한 의료기계론입니다. 그는 우리 몸을 지뢰, 쐐기, 도르래 같은 기계장치들의 집합으로 봤어요. 우리 체온 같은 것도 혈액 입자들이 혈관벽이랑 마찰하면서 생기는 열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이런 순수한 기계적인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니까 두 번째 단계인 의료화학론이 등장합니다. 발효나 직류, 거품 같은 화학 과정을 도입해서 기계론을 보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유기체를 화학 공장에 비유하는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이 깔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바로 연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생물, 생명, 그리고 생각하는 의식 사이에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는 경계선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잡성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활동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생명이 나타나고 그 복잡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사고나 정신활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물질의 활동은 영혼이나 생각의 가장 작은 단위인 셈이고 이게 점진적으로 복잡해져서 인간의 영혼이라는 존엄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책에 나오는 유리 비유를 들으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옛날 고대 칼데아 사람들한테 유리는 모래나 소금과는 전혀 다른 아주 신비로운 물질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유리가 단지 그 둘을 합쳐놓은 거라는 걸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은 물리적인 힘과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힘들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조합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분석이 아직 충분히 깊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길었던 지적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생물학이 이런 철학적인 교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과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영웅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프랑스의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입니다. 그는 생물학이 진정한 실험 과학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추방해야 할 세 가지 망령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는 생기론의 생명력, 둘째는 모든 현상을 어떤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하려는 최종 원인, 그리고 셋째는 생명현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제멋대로라는 생각, 즉 생명의 변덕입니다. 그는 이 세 가지 상상 속의 존재들이 마치 모든 걸 설명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과학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본 거죠. 이런 유령 같은 생각들을 몰아내고 베르나르가 딱 세운 원칙이 바로 생물학적 결정론입니다. 물질적으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는 동일한 생명현상이 동일하게 재현된다. 이거 물리과학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자발성과 변덕을 믿었던 당시 생물학계에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생명력 대신에 예측 가능한 인과관계의 원리를 생물학의 중심에 딱 세운 겁니다. 이로써 생물학도 비로소 다른 과학들처럼 일관되고 발견 가능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확립된 거죠. 물론 과학계에서는 이 물리화학적 관점이 승리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기론과 물활론의 유령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글쎄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오래된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의 언어와 논쟁 속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유전의 힘이라거나 적응하려는 노력처럼 마치 유전이나 적응이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하곤 하잖아요.
과학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현대적인 형태로 생기론이나 물활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거대한 사유의 흐름은 과학의 시대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생명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벌어졌던 세 가지 거대한 사상체계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은 특별한 영혼이나 힘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물질이라는 현대과학의 결론에 도달했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생명이 단지 복잡한 물리와 화학 현상이라면 이 복잡한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에너지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생명의 본질을 푸는 두 번째 열쇠, 에너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알베르 다스트르의 책 생과사와 함께하는 여정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대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생명에 어떤 신비로운 불꽃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시대, 그러니까 18세기와 19세기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위대한 과학 논쟁,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거대한 지적 전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생명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믿음, 바로 생기론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아니, 생명은 그냥 기계일 뿐이야 라고 외쳤던 아주 강력한 반론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과학이 어떻게 철학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한 가지 강력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살아있는 것들, 우리 같은 생명체는 그냥 돌멩이나 흙 같은 무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 특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었죠. 이 문장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초기 생기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그냥 텅 빈 그릇 같은 거고요. 생명 혹은 영혼은 그 그릇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같은 존재인 거죠.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순간에 영혼을 상징하는 나비 푸시케가 몸을 헐헐 떠나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이전의 물활론이 우리 안에 생각하고 느끼는 영혼이 있다고 좀 막연하게 상상했다면 생기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생명을 움직이는 이 원리는 우리처럼 생각하거나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치 아주 숙련된 건축가처럼 말없이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이라는 집을 짓고 또 수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자동적인 힘이라고 본 거죠. 훨씬 더 과학적으로 들리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과학이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신비주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요, 훨씬 더 실용적인 지시하는 힘이라는 개념으로 초점을 옮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폭이나 해파리한테 생각하는 영혼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성장을 지시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생기론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설득력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논의가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말이죠. 만약 이 신비로운 생명 원리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면 과학자들의 다음 질문은 당연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 우리 몸 어디에 있는데 이 원리의 물리적인 위치, 말하자면 생명의 컨트롤 타워를 찾는데 모두가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명은 심장이나 뇌처럼 어떤 특정한 한 곳, 하나의 기관에 딱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걸 생명의 매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명의 매듭을 찾기 위한 탐색은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영혼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기도 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생리학자 플로랑스가 척수에서 아주 작은 거의 핀 머리만한 지점을 발견하고는 외칩니다. 찾았다! 여기가 바로 생명의 매듭이다! 와, 이 발견은 정말 모든 논쟁을 끝낼 최종 답변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생명의 중심을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가 이 모든 생각, 이 단일하고 중앙집권적인 생명력이라는 개념 전체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드러난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매듭이라고 믿었던 그 지점은요, 생명의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호흡을 껐다 켰다 하는 일종의 스위치에 불과했습니다. 생명의 진짜 중심은 그곳에 없었던 거죠. 과학자들의 탐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과학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가듯 생명의 증거들이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히드라를 아무리 잘라도 각 조각이 다시 완전한 히드라로 되살아나고 식물 가지 하나를 뚝 잘라 땅에 꽂으면 새로운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몸에서 떼어낸 거북이 심장이 몇 시간이고 혼자서 쿵쾅거렸죠. 이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한 점에 꽁꽁 뭉쳐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모든 기관, 모든 조직, 모든 세포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요. 결국 이 발견들 때문에 생명론은 자신의 이론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이란 어떤 중앙통제실에서 명령을 내리는 단일한 힘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몸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속성 같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생기론자들이 생명 원리의 본질이 대체 뭐냐를 두고 고민하는 동안 이 지적 전쟁의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에 무슨 특별한 원리 같은 건 애초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아주 강력한 반대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던졌어요.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사실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진 자동 기계, 일종의 로봇일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기계들처럼 똑같은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였죠. 이 아이디어는 의학 기계론이라는 새로운 학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몸을 정말 정교한 시계나 펌프처럼 봤어요. 위장은 음식을 갈아버리는 맷돌이고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뿜어내는 펌프. 우리가 느끼는 열은 그냥 몸속 부품들의 마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모든 생명 현상을 기계적인 원리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단지 복잡한 기계로 보는 이 관점은 사실 더 깊고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만약 생명에 무슨 특별한 영혼 같은 게 없다면 그럼 물질과 정신은 과연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은 영혼과 육체 두 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근본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론이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론론은 영혼과 육체를 딱 나눠서 생각했던 기존의 모든 생각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만졌을 때 느끼는 축축함이 물에 추가된 별도의 부품이 아니라 그냥 물 자체의 속성이잖아요. 그것처럼 생명이나 생각 같은 것도 뇌와 같은 복잡한 물질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하나의 속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영혼이라는 별도의 부품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라는 아이디어는 흥미롭게도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한쪽 길은 모든 것이 정신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는 저 돌멩이나 나무는 사실 거대한 우주적 생각의 일부라는 거죠. 반면에 과학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준 다른 쪽 길은 정반대로 모든 것은 물질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사랑, 슬픔 같은 감정조차도 결국 뇌 속 원자들이 복잡하게 움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 길로 가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생명과 무생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점이 생물학에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정말 엄청납니다. 생명을 움직이는 힘이 우리가 아는 중력이나 전기력처럼 특별할 것 없는 자연의 힘 중 하나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결국 모든 생명 현상은 아주 작은 분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과학계는 이렇게 된 겁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 라고 외치는 생기론이, 다른 쪽에서는 아니 모든 건 물질일 뿐이야 라고 외치는 이론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둘 다 증명할 수는 없는 거대한 철학 이론 사이에서 과학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했어요. 이게 바로 생이론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만약 생망이란 게 정말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어떤 힘에 의해 좌우되는 거라면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겠어요? 실험할 때마다 결과가 제멋대로 나올 텐데 말이죠. 과학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 교착 상태를 깨트린 위대한 실험가들이 등장합니다. 하비, 라부아지에, 그리고 이 흐름의 정점에 있는 클로드 베르나르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거대한 철학적 논쟁을 그냥 옆으로 싹 밀어뒀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왜 존재하는가 같은 답할 수 없는 질문 대신에 오직 우리 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아주 실용적인 질문에만 집요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생명력이라는 개념을 그냥 불필요한 가설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하면서 실제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려는 진정한 탐구를 방해하는 실체 없는 유령 같은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실험적 접근법은 클로드 베르나르가 세운 단 하나의 아주 혁명적인 기본 원칙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은 변덕스럽지 않다는 선언이었죠. 생명현상 역시 돌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결정된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바로 이 원칙이야말로 현대 생물학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마스터키였습니다. 생명이 변덕스러운 유령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법칙을 따르는 현상이라고 딱 선언해버리니까 과학자들은 비로소 반복 가능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실험을 통해 생명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에 있던 생명이 드디어 과학의 수술대 위로 올라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위대한 생각의 전환 덕분에 현대 생물학과 의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과학은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 오래된 논쟁에서 정말로 승리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답할 수 없는 미스터리를 영리하게 우회하는 법을 배운 것뿐일까요? 생명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설계도에 대한 생각, 어쩌면 그 생각의 잔상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살아있다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책은 생명이라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하나로 묶는 그 보이지 않는 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깊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생명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제시하는 아주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비유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요, 생명체를 단일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회, 바로 세포들의 도시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조개에 달하는 세포들이 각자 자기만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거대한 메트로폴리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세포라는 이름을 가진 시민들이 각자의 전문 기술로 도시 전체, 즉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같은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 세포라는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혈관은 도시의 물류 시스템이자 위생 시스템입니다. 영양분이라는 물자를 온몸 구석구석 배달하고 세포들이 내놓은 노폐물이라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수거해가죠. 그리고 신경계는 뭘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통제하며 도시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앙장부이자 통신망인 셈입니다.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도시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하고 북적이는 도시의 풍경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그 도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 바로 단 하나의 시민,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아주 가깝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세포가 모든 생명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상이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이 작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경험은 결국 이 작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적 활동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인류는 드디어 이 작은 우주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핵이라 불리는 중심부, 그 주변을 채우는 세포질, 그리고 그 속을 가로지르는 복잡한 구조물들을 발견했죠. 말하자면 세포의 쥐도를 그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품들의 목록을 쭉 나열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 그 자체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해부학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냅니다. 구조를 아는 것과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기능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최고급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완벽하게 분해해서 늘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 부품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굉음을 내며 달리는지 그 움직임의 원리는 설계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능의 비밀은 대체 어떻게 파헤쳐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과학의 위대한 상상력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를 닮은 유전 현상처럼 눈으로는 도저히 관찰할 수 없는 생명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관찰의 영역을 넘어서 가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해켈의 플라스티듈, 다윈의 제뮬, 바이스만의 바이오포어, 지금은 낯선 이름들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상상해야만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용기의 증거들입니다. 세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겉모습이나 구조를 넘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의 건축 양식을 넘어 그 건물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 모래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분해해서 분석하듯이 말이죠. 이제 우리는 세포를 이루는 바로 그 화학적 구성을 파헤쳐 볼 겁니다. 프로티드. 아마 좀 낯선 이름일 텐데요. 이 책은 이 물질을 살아있는 원형질의 가장 핵심적인 실체, 즉 생명의 화학적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무언가를 화학적으로 계속해서 분해해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근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화학적 탐구는 바로 이 프로티드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살아있는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화학적 해체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가장 복잡한 출발점인 프로티드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스럽게 분해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알부민과 뉴클레인.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뉴클레인을 다시 분석하면 또다시 알부민과 이번엔 뉴클레인산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나뉘죠. 여기서 또 뉴클레인산을 더 쪼개면 당, 염기 같은 더 작은 단위들이 나오고 이 기나긴 분해 과정의 맨 끝에서 마침내 인산과 같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적 벽돌들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당시 화학자들이 느꼈을 엄청난 경외심과 동시에 깊은 좌절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알부민이라는 분자는 그냥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죠. 수천 개의 원자가 정교하게 조립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과도 같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위대한 건축물의 구조를 연구하겠다고 너무 거칠게 망치를 휘두르면 그저 의미 없는 먼지 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을 연구하겠다면서 그걸 산산조각 내버리는 것과 같은 딜레마에 빠진 셈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체의 내부 구조와 그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킵니다. 그 어떤 세포나 유기체도 진공 속에서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역동적인 대화 그 자체입니다. 이 오규스트 콩트의 말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중요합니다. 생명이란 유기체라는 물건 안에 내재된 어떤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유기체와 적합한 환경,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완벽한 씨앗이 있어도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흙과 물, 햇빛이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최적의 법칙인데요. 이건 단순히 살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그저 생존하는 것을 넘어 가장 활발하게 번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에 대한 법칙이죠. 온도든 산소든 압력이든 모든 환경 요인에는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최적점, 일종의 스위트 스폿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이 여러 예시를 통해 보여주듯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중용의 법칙을 따릅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한 극단을 피하고 아주 섬세한 균형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거죠. 옥수수 씨앗이 정확히 29도에서 가장 잘 삭드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딱 맞는 조건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생명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히는 것 같죠? 특정한 구조가 있고 복잡한 화학적 기반을 가지며 환경과 최적의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런데 말이죠. 이 책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통념을 뒤흔드는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특성들이 정말로, 진짜로 생명체만의 고유한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살아있다는 개념을 이 4가지 특징으로 정의하곤 합니다. 그렇죠.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유지하고 다치면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주변에 무언가를 먹고 몸집을 키우며 마지막으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들이야말로 생명체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하고 신성한 능력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아주 예상치 못한 도전자를 무대 위로 불러냅니다. 바로 차갑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비활성 상태의 물질,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첫 번째 유사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살아있는 유기체가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조직을 재생해서 치유하는 것처럼 결정 역시 모서리가 깨지거나 면이 손상되었을 때 모액이라고 불리는 적절한 화학용액 안에만 넣어주면 스스로 그 상처를 완벽하게 복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 메우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로 돌아갑니다.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말이죠. 두 번째 비교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에서 영양 섭취라고 부르는 현상과 똑같은 일이 광물의 세계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결정은 주변을 둘러싼 화학적 환경, 즉 모액을 마치 먹이처럼 삼아서 그 안의 분자들을 하나씩 끌어와 자신의 몸에 붙여나갑니다. 그렇게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죠. 생명체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성장하는 원리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생물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결정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과포와 융액이 있더라도 씨앗 역할을 할 기존 결정에 아주 작은 파편 하나가 던져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새로운 결정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결정 역시 자신을 낳아줄 부모가 필요한 셈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는 비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의 세계와 무생물의 세계 사이에 아주 명확하고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다고 믿어왔던 그 경계선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나누는 그 경계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칼로 자른 듯 뚜렷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만의 고유한 특권이라고 믿었던 치유, 성장, 번식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들이 생명이 없는 세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대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모든 기나긴 탐구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거대하고도 심오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어쩌면 생명이라는 이 신비로운 현상이 그저 물질이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정교한 과정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고도로 복잡해진 결정화 작용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질문 그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존재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하게 만들죠. 알베르다스트르의 책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명이 없는 물질을 나누는 그 경계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와 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뭘까요? 언뜻 생각하면 답이 너무 뻔한 것 같죠. 하지만 이 질문에 파고들면 들수록 그 경계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흥미롭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차이는 이런 것들이죠. 생물은 스스로 움직이고 자라고 진화하고 또 자손을 남기죠. 다치면 스스로 회복하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유한한 생명을 가졌고요. 반면에 무생물, 그러니까 무기물은 그냥 가만히 있고 변하지도 않고 닳아 없어질 뿐이죠. 영원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책은 바로 이 견고해 보이는 벽에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요. 이 책은 우리를 초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계선을 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자고. 어쩌면 무기물과 생물 사이의 경계는 단단한 벽이 아니라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고 신비로우며 심지어는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부터 시인들은 자연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했죠. 바람이나 강물, 나무의 감정을 이입하면서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아예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게 뭔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스며 있는 보편적인 속성일지도 모른다는 직관이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시적인 직관을 그냥 감성적인 소리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를 과학이라는 아주 엄밀한 잣대로 한번 검증해보자고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고 있었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진 상식의 벽돌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돌은 바로 무기물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 책이 이 단단한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가장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영원함을 떠올렸습니다. 저 별들은 결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믿었죠. 그런데 17세기에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이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없던 별이 오늘 새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라플라스 같은 과학자들이 우주 자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화한다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현대에 와선 어떻습니까? 별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게 상식이 됐죠. 영원함의 상징이었던 하늘조차 생명체처럼 생로병사의 순환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우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발밑의 땅, 이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지질학자들조차도 암석을 구분할 때 살아있는 암석과 죽은 암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변성하는 암석은 살아있는 걸로, 모든 변화를 마치고 최종적인 안정 상태에 도달한 진흙 같은 건 죽은 걸로 본다는 거죠. 심지어 16세기의 유명한 과학자였던 제롬 카르다는 돌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늙고 죽기까지 한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손에 직접 쥘 수 있는 작은 금속의 세계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이 고체 덩어리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정말 생명체와 비슷한 행동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독일어 나크비르쿵, 우리말로는 잔류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고체에 힘을 가했다가 빼도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미세하게 남아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고체의 현재 상태는 그 물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힘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상처가 흉터로 남는 것처럼 말이죠. 이 개념을 가장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물리학자 루트비히 볼츠만입니다. 그는 한번 뒤틀렸던 철사가 그 변형을 한동안 유지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다른 단어도 아니고 기억한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철사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기억한다는 거죠. 이 기억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희미해지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반복적인 힘에 금속이 약해지는 걸 피로라고 하고요. 외부 힘에 서서히 맞춰가는 걸 적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강철이 철사로 뽑히지 않으려고 버티는 걸 방어 과정이라고 부르죠. 압권은 영웅적 저항이라는 표현인데요. 니켈 강철합금을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 약한 부분이 오히려 스스로 더 단단해지면서 파열을 막는 현상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위기에 맞서 싸우는 모습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브라운 운동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물방울 속의 작은 입자들을 보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영원히 불규칙적으로 막 떨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완벽하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끊임없는 활동, 보이지 않는 춤을 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수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속에 갇힌 작은 기체방울조차도 이 춤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자, 정리해보면 무기물은 결코 비활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결정을 살아있는 존재의 거의 완벽한 쌍둥이로 제시하면서 말이죠. 우선 형태부터 볼까요? 모든 생물종은 고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생겼습니다.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결정은 정육면체, 석영 결정은 육각기둥 모양으로 자신만의 특정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은 서로 다른 물질이 같은 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동형 현상을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물질이 섞인 용액에서 특정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마치 혼돈 속에서 순수한 종이 태어나는 생식 과정과도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생명체는 상처를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아물죠. 이걸 상처 치유, 반응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살아있지도 않은 결정 덩어리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이 책은 그 놀라운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잘 만들어진 결정의 모서리를 살짝 깨뜨려서 용액에 다시 넣으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깨진 부분, 즉 상처 부위에 용액 속 물질들이 우선적으로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규칙한 표면이 안정적인 표면보다 에너지가 높아서 물질이 달라붙어 안정적인 다면체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깨졌던 부분이 완벽하게 복구되어서 원래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를 되찾는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물리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치유 과정인 셈입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두 가지 활동, 바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생성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정은 주변의 용액, 이걸 모액, 즉 엄마 액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액으로부터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표면에 새로운 물질층을 계속 덧붙여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걸 외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안에서부터 커지는 내적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또 한 번 경계를 허뭅니다. 우리의 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는 바깥쪽에 새로운 층이 덧붙여지면서 굵어지거든요. 이것도 외적 성장입니다. 생명체 역시 두 가지 성장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과 생명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생성의 방식이죠. 의사였던 쇼파르의 말처럼 결정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 일도 없고요. 그냥 조건만 맞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였죠. 이것이야말로 무기물과 생물을 가르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과학이 더 발전하면서 이 마지막 간극마저도 완전히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비율을 뛰어넘는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물질이 녹을 만큼 녹아있는 과포와 용액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고립된 상태로 두면 아무리 기다려도 결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자궁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물질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결정 조각, 즉 씨앗을 하나 툭 넣어주면 그 씨앗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결정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결정 씨앗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모든 생명은 기존의 생명으로부터만 태어난다는 계통의 법칙이 결정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결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 결정의 개입을 통해서만 태어난다는 거죠. 자,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부터만 온다는 이 대원칙은 우리를 아주 거대하고 궁극적인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좋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생명이 생겨나는 일은 없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초의 생명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우르 덕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조차도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그 이전에 존재했던 다른 살아있는 것으로부터만 만들어진다는 법칙, 이게 바로 현대 생물학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지구 안에서 생명이 저절로 시작될 수 없었다면 혹시 외부에서 온 건 아닐까? 이 책은 판스페르미아라는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소개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먼 우주에서 운석 같은 것을 타고 날아와서 지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이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이론이죠. 켈빈 경이나 헬름홀츠 같은 당대 위대한 과학자들도 이 가설을 진지하게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회성에서 유기물의 기본 재료인 탄화수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운석에서 탄소가 발견되기도 하면서 이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진화하고 기억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심지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이 모든 생명의 특징들이 저 차가운 광몰의 세계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발견된다는 걸 봤습니다.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가 이렇게까지 흐릿하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알베르 가스트르의 책 삶과 죽음을 탐구하는 저희의 긴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노화와 죽음, 그리고 생명의 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가장 심오한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은 과연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불멸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왜 우리처럼 복잡한 생명체는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화적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년은 질병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으로는 인류의 미래와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음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흔히 죽음을 전등 스위치를 탁 끄는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책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사실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벽돌, 바로 세포 수준에서부터 아주 서서히 시작되는 하나의 긴 과정이라는 거죠. 이 책은 우리의 몸을 이해하기 위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단일한 개체로 보지 말고 수십조 개의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즉 세포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분주한 도시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세포 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각자 태어나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 도시 전체, 즉 우리 몸이라는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이 세포 도시라는 비유는 죽음의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바로 부분적 죽음과 집합적 죽음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바로 부분적 죽음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매일 수백만 수천 명 개의 세포들이 죽고 새로 태어나요. 하지만 우리 몸은 끄떡없죠. 그런데 만약 도시의 전력망, 통신망, 상수도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같은 핵심적인 조정 기능이 한꺼번에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질서가 무너지겠죠. 이것이 바로 집합적 죽음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뇌나 심장 같은 중추기관의 기능이 멈추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세포가 서서히, 그리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네크로바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네크로는 죽음을, 바이오시스는 생명활동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 죽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죽음이 스위치를 끄듯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 활동이 서서히 잦아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네크로바이오시스라는 과정이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미경 아래에서는 아주 뚜렷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들이 관찰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을 때 탱탱했던 세포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팽팽함을 잃고 흐물흐물해지고요. 또 생명의 기본 물질인 원형질이 잘게 조각나거나 세포 안에 작은 알갱이나 물주머니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화학적으로는 훨씬 더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살아있는 상태의 불안정한 원형질이 분해되면서 알데하이드 핵이라는 특정 화학 구조를 떼어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포의 죽음이 그냥 무질서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게 아니라 마치 정해진 레시피처럼 예측 가능한 화학적 단계를 거치는 아주 질서정연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개별 세포의 죽음이 이렇게 정해진 과정이라면 혹시 어떤 생명체는 개체 전체로서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요? 불멸이라는 신화,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둘러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존재들이 있죠. 마치 죽음이라는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대의 나무들, 혹은 한 그루의 조상으로부터 꽃꽂이를 통해 무한히 번식해 나가는 수양버들 군락, 또 수세기에 걸쳐 거대한 해저 도시를 이루는 산호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것이 불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저 거대한 나무나 산호초는 단 하나의 불멸하는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개체들의 연합체, 즉 군체에 가깝다는 거죠.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하나의 국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시민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국가는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처럼요. 저 6,000년 된 용혈수는 하나의 생명이 6,000년을 산 게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삶과 죽음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유기적 구조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생물학적 불멸, 그 후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거대하고 복잡한 다세포 생물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장 원초적이고 단순한 형태, 바로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원생동물의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생물학적 불멸의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집신벌레 같은 원생동물은요, 죽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게 아니라 분열을 통해 죽음이라는 운명 자체를 피해갑니다. 일정 크기로 자라면 그냥 둘로 나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 개체의 시체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죽고 자식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이 곧 두 명의 자식이 되어 자신의 존재를 무한히 이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죽음이 없는 번식, 이것이 바로 원생동물이 가진 잠재적 불멸성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분열 과정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 기술이 발전하고 더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지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분열을 거듭하고 나면 이 영원할 것만 같던 단신한 생명체들조차도 활력을 잃고 쇠퇴하는, 다시 말해 노화와 아주 유사한 징후를 보인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콜킨스라는 과학자가 한 실험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는 무려 665세대에 걸쳐 집신벌레를 관찰하면서 이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쇠약해진 집신벌레들에게 소고기 육수나 인산염 같은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집신벌레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왕성하게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 단순한 생명체들에게 노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영양 부족과 같은 외비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얼마든지 회복 가능한 사고나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은 조건만 잘 맞춰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왜 우리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체는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복잡성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그 해답은 생명 진화의 역사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노동의 분화에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원생동물은 세포 하나가 먹고 움직이고 번식하는 모든 일을 다 하죠. 개체 자신이 곧 생식세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 즉 후생동물이 등장하면서 세포들이 전문적인 역할을 나눠 맡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어떤 세포는 신경이 되는 식으로요. 바로 이 전문화가 죽음을 불러온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생물학자 아우구스트 바이스만은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의 세포를 딱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는 근육, 신경, 피부세포 같은 체세포, 소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특별한 임무를 띤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 germplasm이죠. 바이스만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의 죽을 운명인 이 체세포, 즉 몸은 본질적으로 불멸의 생식세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 운반선이라는 겁니다. 제 몸은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한 척의 배와 같아요. 이 배는 언젠가 낡고 폭풍우에 부서져 가라앉겠지만 그 안에 실린 소중한 유전자라는 선호는 새로운 배로 옮겨 타서 영원한 항해를 계속하는 거죠. 결국 우리 개체의 죽음은 유전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해 진화가 선택한 전략, 즉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렇게 언젠가는 버려질 일회용 운반선이라면 그 운반선이 낡아가는 과정인 노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혹시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진 깊은 모순을 짚어냅니다. 우리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하면서도 늙는 것 자체는 끔찍하게 두려워하죠. 책은 이 역설 속에서 우리가 노쇠의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지목하는 노화의 핵심적인 신체 메커니즘은 바로 경화증, 즉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뇌세포나 근육세포처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세포가 있고 이들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결합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결합조직이 쓸데없이 마구 자라나서 정작 중요한 기능세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고 억압하는 거죠. 마치 잘 깎아놓은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질식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동맥경화증도 바로 혈관이라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우리 몸이라는 정원의 이 잡초 같은 경화증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책은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위대한 생물학자 엘리 메치니코프의 아주 설득력 있는 이론을 소개합니다. 메치니코프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노화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대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한 만성적인 자가 중독 상태라고 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화의 원인이 외부의 공격이나 시간의 흐름 같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내부에, 그것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 미생물 때문이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매일매일 스스로를 조금씩 독살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혁명적인 진단은 동시에 엄청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노년이 우리 몸속 미생물, 즉 장내세균총이 일으키는 질병이라면 그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고 유익균을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바꿀 수만 있다면 노화라는 질병을 충분히 관리하고 어쩌면 치료까지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노년을 질병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이제 우리를 훨씬 더 거대하고 급진적인 비전으로 안내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스스로의 미래와 진화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107.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연학자 비더스하임에 따르면 이것은 현대 인간의 몸에서 발견되는 명백히 쓸모없는 흔적기관의 숫자입니다. 지금은 아무 기능이 없지만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는 필요했던 진화의 잔재들이죠. 꼬리뼈나 사랑니, 그리고 귓바퀴를 움직이는 근육 같은 것들이요. 이 책은 인간의 본성이 이런 부조화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갈망하는 우리의 원시적인 본능은 현재 사회의 건강 요구와 끊임없이 충돌하죠.
이 모든 부조화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성과 의식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아직 그 진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시대의 정신을 석기시대의 몸에 담고 사는 셈이죠. 우리 몸의 이런 부조화는 자연 수명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동물의 성장 기간과 전체 수명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뷔폰 같은 학자는 수명이 성장 기간의 7배라고 봤습니다. 이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성장 기간을 20년으로 봤을 때 무려 140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본 플로랑스는 5배, 즉 100년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죠. 이 숫자 자체가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설계도, 즉 우리 몸의 잠재력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긴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질병과 노쇠의 고통 없이 우리 몸에 설계된 수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혹은 140년의 건강한 삶을 살아낸 뒤에 맞이하는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책은 여기서 아주 대담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죽음의 본능이라는 새로운 본능의 출현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질병이나 쇠약함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길고 충만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처럼 100년이 넘는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낸 뒤에 찾아오는 평화로운 완결감, 자연스러운 안식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그러나 가장 강력한 질문으로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죽음이 삶의 패배나 끔찍한 단절이 아니라 잘 살아낸 인생이라는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화음처럼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완성이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은 죽음과의 끝없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온 인간의 경험을 완벽하고 조화로운 삶의 추구라는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